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꼬꾸라지면은 일본 전체가 두 번 다시 못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망하게 된 요인이라고 네. 일본의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일본이 그래도 좀 뉴스도 보면 뭔가 반도체에서 네. 다시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엄청나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거기에다가 목숨 걸었다 해요. 목숨 거는 거예요. 네, 목숨 걸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본 반도체. 이제 일본 반도체를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1단계가 이제 일본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확보를 한다. 요게 그다음에 2단계가 일본의 초고성능 반도체를 만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TSMC 유치잖아요. 그 TSMC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네. 처음에 TSMC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 보조금을 엄청나게 준다 그러니까 TSMC가 못 이긴 척하고 속으로는 엄청 웃으면서 왔거든요. 그 지금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네. 다 지었어요. 2년 만에 지었어요. 완전히 일본 정부가 그 정상대로 치면은 뭐 한 5년 걸린다는데 2년 만에 공장을 완성시켰어요. 그 정도로 일본 정부가 파격적으로 그냥. 완전히 막 바짝 달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28나노에서 12나노까지 그 기술이 그것도 그거만 해도 10년 전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니까 세금을 들여가지고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10년 전 기술을 들어오면 그게 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냐. 그러겠네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제2공장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6나노. 오, 그래도. 그게 이제 TSMC도 이제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6나노급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꽤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꽤 이제 노력한 거고 결실을 얻었다 보죠. 네. 제3공장까지도 얘기 나옵니다. 네. 3나노까지. 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 반도체가 폭증했잖아요. 수요가. 네. 그때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구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일본이 반도체 구하는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파워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거기에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60만 대 정도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국내에다가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게 뭐 레거시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구공정. 구공정이. 그래도 그게 일본에서는 그게 사실 쓰이는 거예요. 최첨단 반도체 일본에 쓸만한 수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나노 만들면 어디서 누가 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1단계에서는 어쨌든 TSMC를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것에 성공한 거예요. 네. 1공장 유치했을 때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2공장 6나노까지 이제 성공하니까 내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 기업이 그 뭐 최첨단 공장이 일본에 들어오는 게 그게 뭐 그래서 일본한테 엄청나게 뭘 주는 게 있나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 일본이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는 거기서 기술을 빼돌릴 수 있는 뭐 기회가 생겼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좋아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옛날에 반도체에서 뭐 그 기술을 삼성이 다 뺏어가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뺏어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만 기술을 일본이 뺏어가려고 저러나? 그렇다면은 22나노, 28나노, 12나노, 그다음에 6나노, 그다음에 3나노 TSMC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거기서 기술을 좀 어떻게 야미로 일본말로 야미로 빼돌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남은 기업이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2단계로 와서 일본도 그러면 최첨단 2나노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라피더스인 거죠. 그 공장이. 네. 그 라피도스 연합으로. 그렇죠. 8개 대기업과 한 개 은행이 합쳐진 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 TSMC랑도 이렇게 그래도
3공장 3나노까지 이렇게 미래를 그리고 있고 네. 일본도 2나노까지도 하겠다. 라피도스 연합을 했는데 뭐 성공 가능성, 뭐 옛날에는 또 왕가였잖아요. 네. 그런 왕가의 부활 가능성 그런 거는 좀 높게 보시나요? 별로 높게는 안 보죠.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높게는 안 봅니다. 네. 다만 한번 보시면 요거는 내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라피더스 만든다 그럴 때에 이제 누가 처음에 출발했냐니까 IBM이요. 네. 일본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2나노 기술을 이제 개발했는데 네. 일본에서 2나노 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일본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TSMC 유치하고 했잖아요. 그래봤자 나무 공장이잖아.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IBM에서 그런 연락이 오니까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지금 이 라피더스의 회장하고 사장이 이 일본의 그 반도체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두 분이 이제 이거 만들자, 공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경제산업성하고 네.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기업들에게 이제 상의를 했죠. 네. 보시면 도요타, 덴소, 소니그룹, 키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미쯔비시 UFJ 은행, 요 은행 하나 은행이고, 한번 보세요. 요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10억 엔씩 냈어요. 10억 엔. 이거 래피드스 만드는데 총 예산이 5조 엔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10억 엔씩 냈어요. 그럼 100억이잖아요. 네, 100억이죠. 100억도 안 되잖아요. 우리 돈으로는 100억인데 그 5조 엔이면 뭐 그러니까 뭐 50조 네. 단순하게 얘기해 1,000원을 친다면 50조 정도 필요한데 100억밖에 지금 돈이 안 그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 기업들이 왜 그랬겠어요? 공 하나 뺀 거 아니에요? 빼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야 그래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에? 그래서요. 에게? 그래서요. 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일본 그 정부가 나서서 뭘 반도체 뭘 하겠다고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왕창 몽땅 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또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안 낼 수는 없고 신용만 한 거는군요. 그냥. 교제비라 그랬죠. 교제비. 정부와의 교제비라고. 여기에 관련되는 그 관계자가 인터뷰에 그렇게 뭐 정부가 한다는데 뭐 딱 잘라 거절을 못 하겠고 교제비 쪽으로 10억 엔 낸다고 이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이제 달았겠죠. 그 지금 래피드스 회장하고 사장이 바짝 달아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네. 그 처음에 700억 엔을 정부가 보조를 했어요. 들었어. 그게 얼마? 800억 엔 조금 못 되죠. 그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림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600억 엔을 또 정부가 또 보탰어요, 돈을. 그래도 얼마입니까? 3,400. 그쵸. 네. 3,4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까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5,900억 엔 정도 또 정부에서 계속 정부가 그냥. 정부가 계속 내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이제 경제산업성이 내는 거잖아요. 경제산업성이 정식 예산이요 4천억 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게? 추가로? 추가죠. 보정 예산이라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여기에다가 목숨 걸었는지 이해하겠죠. 와. 경제산업성 자기 예산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여기다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민당의 정치권에서도 목숨 걸고 여기다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성공 못하면 일본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이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굉장하죠. 네. 처음에 경제산업성에서 우리 경제기업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예산 안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래도 딱 잘라서 그 예산 안 줍니다. 그러는 데가 그 경제기업원 예산 다루는 네. 기관이란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700엔 주고 2,600억 엔 냈을 때 이제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못 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회장하고 회장이 특히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앞으로 더 투자하면 이거 그냥 허공이 날아 쓰레기 된다. 네.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거는 그것 조금 투자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할 줄 알고 출발했는데 끄떡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인터뷰에 보니까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있대요. 더 투자하기를 바라고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자가 물었더니 네. 제로 상태라 아직도. 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투자 유치를 이제 알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예산이 과연 계속 정부에서 다 낼 거냐. 정부도 얘기했잖아요. 네. 경제산업성 전체 예산이 4천억이 조금 더 뭐 다 합하면은 한 1억엔 1조엔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만 벌써 그 1조엔 가까이 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도 굉장히 크고 네. 또 하나는 자 이제 예산 문제인데 제일 이제 뭐가 요걸 보시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과거에 일본이 반도체가 그렇게 융성을 했다가 망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간략하게 설명하면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억눌렀어요. 그때 너무 일본이 크니까. 그래서 86년도에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관세를 100% 매겨버린 거예요. 일본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100% 매기 2배 되네요. 가격이 2배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85년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 그 플라자 합의 있었죠. 네, 맞아요. 플라자 합의를 내 가지고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 맺었는데 87년도 9월쯤에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20엔으로 더 비싸지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관세 100%에다가 엔고까지 엎으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안 사겠네요, 아무도. 3배 그러니까 3배 4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거는 그러니까 수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아예 수출 못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일본 내에 그 당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본 전자상가 엄청났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다 반도체 들어갔죠. 일본 NTT가 그 당시에 시가 총액에서 1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NTT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NTT라는 게 그 통신회사예요. 일본 통신회사. 그러니까 거기가 그 정도로 일본의 통신회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도체를 많이 소유해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반도체 어떤 인상이냐. 일본은 섬나라가 섬이 많잖아요. 다 이어지려면은 해저 케이블이 많이 깔려요. 그 해저 케이블이 깔렸는데 이제 이 반도체 이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케이블을 끌어올리면은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고장 안 나는 반도체 25년, 35년 고장 안 나는 반도체 만들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 일본 그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온갖 소재, 좋은 소재와 좋은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3년, 25년, 35년 정도 고장 안 나는 기가 막힌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쪽에서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아무리 들더라도 그만큼 가격을 받으면 돼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자기들이 요구한 거니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 준 거예요. 네. 그게 엄청 비싼 반도체겠죠. 그랬는데 그게 90년대 초 중반 넘어가면서 확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런 대형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PC로 전 세계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PC에는요. 네. 반도체 한 3년 정도 쓰고 버리면 돼요. 아, 그렇구나. PC는 그렇잖아요. 네. 계속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한 2년 정도 쓰고 버리고 새로 버전업된 또 PC 사서 쓰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네. 초기에는 형편이 없었잖아요. 386, 486, 586 막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그 한 컴퓨터를 뭐 10년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쓰고 버린다. 그런 정도로 반도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스트가 얼마나 들겠어요. 훨씬 덜 들겠지. 근데 이쪽에는 25년, 35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코스트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반도체를 더 많이 요구하느냐? PC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섬나라가 아닌 데도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PC용 반도체, 그 다음에 핸드폰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갈 때에 거기에는 저렇게 고가
고품질의 반도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본은 왕창 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이 그 당시에 이 종합 상사가 종합 전기 상사가 한 10개 정도 가고 있었어요. 네. 그게 다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구멍가게 되는 거야. 거기서 다 완결하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팹리스하고 네. 설계만 하는 팹리스하고 그 설계를 갖다 주면은 공장에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네. 분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화된 거예요. 이게 이 작업들이. 그 팹리스는 어디야? 거기에만 설계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그 엄청나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는 주로 TSMC가 많이 맡았어요. 그 TSMC에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지는 하니까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이 기술이 계속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기술이 신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세계 톱 클래스의 이제 파운드리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분업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 분업화의 그 세계 흐름에 뒤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가게 돼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데서 모든 걸 다 만들려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망했거든요. 보세요. 옛날에 일본이 수직통합형이었던 그게 네. 반도체 제조사가 기획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 거다 기획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도체 들어가려면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전공정이 이게 뭡니까? 이게 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후공정은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어떤 제품에 맞게 그게 막 서로 붙이고 연결하고 이런 게 후공정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미쯔비시 한 겹이 다 한 거예요. 한 겹이 다 한 거예요, 이걸. 와, 힘들었겠네. 엄청 힘들었겠죠. 네. 그런데 어때요? 이 수평통합이라는 게 이제 팜네스 제조사가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기획하고 설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미국의 팜네스들이 다 설계 여기서 다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데 설계만 하고 TSMC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퀄컴이라든가 퀄컴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이폰도 그렇고 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네. 팜네스 제조사 기획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기업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있잖아. 네. 이것만 하지. 그게 파운드리는 어디야? 전공정 이거를 전공정이 이제 이게 TSMC에서 거의 해왔다는 거예요. 네. 삼성에도 맡기는 것도 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후공정이죠. 네. 후공정은 OSH라고 이 후공정 하는데 또 따로 맡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업화돼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도화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은 하나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에 기업이 10개가 있다면 10개 기업들이 다 각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죠. 가격이 비싸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자, 이게 일본이 망하게 된 수직통합형이 망하게 된 요인이라고 네. 일본의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라피더스가 하는 모델이 네. 이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라피다스 안에서 설계 전공적 라피다스 안에 있는 기업들이 나눠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라피더스 안에서 기획도 하고, 기획은 이제 뭐 또 다른 데서 이제 뭐 해오면은 받아들인다. 요까지는 이제 제품 기획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닌데, 그 라피드에서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설계까지 자기들하고 전공정 칩도 만들고 후공정 그 칩 잘라서 후공정도 하고,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겠다. 이게 이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딱 봐도 뭔가 답답하기도 답답하죠. 하고. 네. 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미 여기에 이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하고는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틈새 기업을 추구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럼 뭐냐? 지금 제일 먼저 AI가 있잖아요. 네. AI 때문에 저기 미국에 가보면 어디야? 거기 그런 거 많이 하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가보면은 벤처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벤처 기업들이 AI 쪽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TSMC에서 받아주겠냐 이거야. 그냥 TSMC는 애플이라든가 네. 대형 회사들 맞아가지고 아, 그게 이미 딱 선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레인이 다 이미 다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그만 벤처 기업들이 거기다 레인을 깔아라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1년에서 길면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는 2년 전에 그 모델이 쓰일 수 있겠냐 이거야. 그렇죠. 안 된다는 거야. 맞네요. 그럼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제품을 설계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요걸 노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래피더스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거기에다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객들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되 자기 공장에서 전부 다 하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옮기고 저쪽에서 또 이거 하고 이런 그 과정들 한 회사 안에서 다 하면서 공정을 최소한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거의 4분의 1로 줄여서 빨리 만들어주는 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의 그 기업 모델로 삼겠다 이거예요. 어때요?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 예산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공장을 만들려면은 다 하나하나 다 돈이 엄청 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벤처기업고 조그마한 그 규모의 그걸 받아가지고 채산이 되겠느냐? 그럼 그런 것들을 수십 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있어요. 아까 일본에 7개 기업들이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그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서도 TSMC에게 맡기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고 근데 요거는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계획은 어느 정도 논리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할까? TSMC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사위 말은 대형 그 고객들을 딱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뭐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그 코스트가 적게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은 어때요? 삼성 자체에도 엄청나게 수요가 있잖아요. 삼성 우리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 전부 다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더 커지려면은 미국의 대형 고객을 하나 확보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어젠가 대만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막 스톱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문제되잖아요. 그거 한번 스톱하면 3개월씩 이렇게 공정이 막 늦춰지고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한테 계속 맡겨도 괜찮을까? 좀 분산시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삼성에게 오더를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에게는 좋은 얘기죠. 이제 그게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워낙 TSMC가 고객 관리를 잘해갖고 신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고 고객들이 빠져나갈까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제 TSMC는 이렇게 수평 통합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래피더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시장성이 경제성이 이제 그걸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일본의 지금 기술자 반도체 기술자가 40나노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 2나노 기술자는 어디서 그래서 IBM에다가 작년에 100명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요.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올해 한 또 100명쯤 더 보낼 거라고. 근데 사실은 내년 4월에 2나노 C제품을 만든다 그러는데 올해 또 100명을 파견해가지고 내년 4월 C제품 만들 수 있나요? 어렵지 않을까요?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아서 그리고 실제로 양산은 2027년도 한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 기술자 확보가 제일 어렵다. 이 문제. 사실은 지금요 TSMC 구마모토에 유치했는데 기술자가 일본에 없으니까 대만에서 300명 정도 기술자를 파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기술자보다 임금이 30%를 더 줘요. 일본에서도 그래도 꽤 기술이 있다는 사람들이 TSMC 왔잖아요. 대만 기술자가 30% 높잖아요. TSMC 온 기술자들이 일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술자들보다 30% 더 받아요.
이런 지금 형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 TSMC 저렇게 들어오고 나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동료가 안 생기겠어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래피드스 이제 만든다 치자. 네. 그럼 이 기술자 어디서 뽑을 거냐? 그래서 어제 내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걸 우려하더라고. 래피드스가 삼성 기술자를 빼내가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돈 많이 줘야죠. 돈 많이 준다고. 삼성의 2배 뭐 옛날에 삼성이 일본의 기술자들을 빼내왔다기보다는 일본 기술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넘어온 게 그래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요. 봐주고 월요일 날 첫 비행기로 가 출근하고 그래요. 그럼 한 달에 4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4번 와서 받은 돈이 자기 봉급의 4배라는 거예요. 주말에 한 번 와가지고 일하고 가면은 자기 봉급 액수를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안 오겠어요? 와야죠. 일본 기술자들이 서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래피드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삼성 기술자들을 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논리적으로는. 네.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진짜 와 이거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꼬꾸라지면은 일본 전체가 두 번 다시 못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고 보니까 이 후공정 같은 것도 보니까요 소재하고 장비가 되게 중요하대요. 이 칩을 이제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칩을 생산하는 걸 잘라가지고 이 막 붙이고 판에다가 여러 가지 하는 게 그게 이제 잘하고 해놓은 게 핸드폰이고 뭐 PC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후공정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기술이 나름대로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소재 장비가 좋은 게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반도체는 지금 내가 얘기 쭉 해왔는데 소재 장비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하잖아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잘 나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수요도 이제 많을 거고 사실은 최근에 일본이 왜 저런 걸 저기 TSMC 유치를 하고 래피드스 만들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느냐니까 소재 장비의 그 점유율이 자꾸 줄어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이제 그 팔 수 있는 데가 생기잖아요. 가까운 데서 아무래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운송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 소재 장비 이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 네, 박사님. 와, 진짜 일본 경제가 진짜 이렇군요. 이게 완전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박사님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일본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좀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그래도 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쭉 종합해서 보면은 일본 국내 시장, 네. 일본은 주로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수출을 할 만한 기업들 전부 다 해외 다 나가버렸다 그랬죠. 대부분 다 나가버렸어 벌써. 네. 그 일본 자체 내에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국내 수요를 예상하고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죠. 노령화돼가지고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금이 20개월 지금 마이너스 임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축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100개 있는 기업이 제살 갈라먹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여기에서 한 60개만 남고 40개는 도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그러겠네요. 그러면 내수로 이렇게 돈이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커지겠네요. 거기에서 뭐 새로운 기술 혁신도 하고 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100개 기업이 전부 다 경쟁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딱 자기 나발이를 일본말로 나발이라고 그러죠. 나발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 서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력이 높아질 리가 있나? 그렇죠. 생산 부가가치가 안 높아지니까 임금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임금 안 올라가면 수요는 자꾸 축소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의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막 난리인데 한쪽으로는 디플레이션 염려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현재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야. 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냐.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계속 해야 된다. 자, 디지털화가 하려고 2년 전에 2022년 9월 달에 디지털 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 디지털 청이 제대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1741개의 지방자치제가 전부 다른 양식을 쓰고 있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디지털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화 안 되니까 디지털을 하려고 아까 말했던 구글이라든가 뭐 이쪽 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거기서 지불하는 로열티가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엔저로 가게 하는 요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충 구조적으로 나오잖아요. 탈출구는 없다. 야, 출구는 안 보인다. 그렇구나. 엔저는 계속 갈 거고 금리는 올리기가 힘들 거고 물가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 못 올린다. 그럼 이게 물가가 그래서 일본에서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빨리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성화 안 되는 게 낫다는 얘기. 지금 현재 이대로 유지하는 게 그거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시간을 벌자 이거밖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식자들은 한국 같이 IMF 겪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때 한국은 나라 망했다고 다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IMF 이후에 비약적으로 한국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하기 위해서는 파괴가 있어야 된다. 일본은 지금 파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일본을 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흐름이라면 일본 빨리 뭔가 망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우리 IMF 겪었듯이 그런 과정이 일본에도 꼭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는 메이주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제2의 메이주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박사님이 일본에서 공부하실 때 거의 진짜 최절정기였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완전 내 유학 갔을 때부터 뭐 계속 내려온 거죠. 내리막길로만. 야,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유학할 때 한국이 30년 내로 일본을 따라잡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30년 안 됐는데 이미 한국이 일본 따라잡은 부분 많아요. 네.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됐다는 건 이미 벌써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고 드라마 뭐 한번 내가 꼽아볼까요? 조선업도 일본을 확실히 넘어섰죠. 철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저기 가전제품 전부 다 넘어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 이거는 옛날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 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비교조차도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군산 K방산. K방산 이거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네. 물론 뭐 아직은 뭐 실제로 지금 돈 잡는 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발전성이 뭐 굉장히 있어요. 그다음 반도체 일본은 다 없는 것들이에요. 네. 일본은 다 없는 것들 내가 꼽은 것들이 이게. 그러네요. 근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소재, 장비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일본은 그래요. 엄청난 소재와 장비가 있다. 그거요 규모가 우리 전체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못 미칩니다. 이 액수가. 근데 우리 방산도 있고 디지털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우리는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이 어려운 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제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이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40% 가까이 수출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고 하니까 어떻게 경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지금 뭐 수출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 났는데 보니까 뭡니까? 6조엔 수익이 6조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자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어디 어떻게 해서 따라간다 일본을. 다만 이제 이거예요. 인구 문제 때문에 노령화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저출산 이 문제가 옛날 일본이 다 겪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간다. 그것만 보면은 일본 따라가는 거 같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옛날 일본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꺼지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요거 보고는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내가 앞에 짚었던 이 한 70% 정도 되는 건 이건 디지털 사회. 네. 디지털 사회는 일본 아날로그 사회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이 어떻게 거꾸로 올라갑니까? 네. 네, 그런 맥락인 거죠. 아, 그렇군요. 와, 이렇게 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임윤찬 박사님이 거의 유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실 그 일본에서도 오래 네, 사시고 네. 또 한국과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끝으로 한 말씀? 뭐 그 내 유튜브 하는데 그거 뭐 네, 그것도 그거 좀 소개도 해야 될 거 네, 아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웅달 책방에 와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웅달 책방에서 뵙는 것도 좋지만 또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좋겠네요. 제 채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일역전 TV라고 제가 책을 쓰는 게 한일역전 책을 썼는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일역전 TV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요, 제가 이제 정치가 전공이잖아요. 네. 지금 경제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일본 사실은 이 모든 게 정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 채널에 오시면은 일본 전반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와서 같이 한번 또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영찬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